자, 강용석 변호사님 오셨으니까 지금 네. 중요한 이야기들 바로바로 숨가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는 사이에 헌재에서 가처분을 해버렸어요. 네, 변호사님.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네. 한덕수가 지명권이 있는지 없는지 조금 애매모호하다. 일단 본안 재판 기다려봐라라고 가처분했는데 역시나 믿을 놈 하나 없었는데 우리가 하나도 뒤통수 맞았다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하나도 없어요.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 결과는? 아, 이거 진짜 맛이 가는데 그러면 정계선과 조한창은 뭐예요? 본인들은 본인들 스스로가 임명권 없는 사람이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마은혁은요? 네, 마은혁은 누구야? 마은혁은 뭐야? 나 이거 너무 웃겨가지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 재판을 하는 건지 개판을 치는 건지 아니면 뭐 정치를 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이 재판에 이 후폭풍이 더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네. 잠자는 한덕수의 코털을 지금 헌재가 막 빼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권한대행에게 진짜로 대행이 아니라 대통령 되라. 대통령을 시켜서 저 사람들을 임명하게 해라. 라는 그 어떤 그 뭐랄까요 좀 뭐 국민들한테 준 사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이게 이 판결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도 지금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사실 그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탄핵 국면에서 사실 우리가 대통령을 하던 재직 중에 3년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지지율을 오히려 탄핵 기간 중에 50%가 넘는 지지율을 50% 넘겼죠. 네, 넘기는 지지율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결정적인 이유가 됐던 것이 그 어떤 포인트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이었고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분노하면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네. 지금 이건 굉장한 지금 한덕수 대행에게 있어서는 어떤 모멘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그 한덕수 대행이 지금 뭐 대통령 후보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갖고 설왕설래가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어찌됐거나 어제까지 국힘 경선에 참여를 안 했어요. 네. 그리고 5월 4일이 사퇴 시점입니다. 맞아요. 대선 출마하려면 5월 4일까지 사퇴를 해야 되니까 지금 이 사이 안에 지금 뭐 2주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뭔가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인데 어제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지금 뭐 여권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쪽 국힘 계열 쪽에서는 보수 진영에서는 보수 진영에서는 뭐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낮았는데. 네, 김문수 후보 다음 정도 나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뭐 며칠 사이에 급격히 상승해서 저는 공정 여론조사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이 정도가 확실한 건가 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조원 CNI 여론조사까지 나오는 걸 보니까 맞아요. 급격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그 지지율 또는 뭐 적합도 뭐라고 뭐 대망론이라고 해도 되고 뭔가 하여간 좀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이런 느낌은 받았어요. 뭐 일단 그런데. 조금은 지켜봐야 되죠. 더 지켜봐야 될 정도지만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어찌됐거나 그런 수치가 결국 사람을 만들어 가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은 누가 대통령을 점지했나요? 국민들의 여론이 그렇게 나오니까 본인이 후보로 나왔던 건데 한덕수 권한대행도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뭐 국힘 의원들이 뭐 50명 넘게 지지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까지만 해도 긴가민가 했었을 텐데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는 가슴이 콩닥콩닥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애시당초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이 네. 대통령 권한대행을 빼내서 막 출마시키려고 하고 추대하려고 하는 건 좀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변수가 있죠. 지지율이 만약에 받쳐준다면 그렇죠. 누가 뭐라고 해도 국민의힘 경선 후보와 한덕수 권한대행이 원샷 단일화를 할 조건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네. 특히 이제 저는 주말에 나올 갤럽 조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서 지난주 대비 좀 치솟으면서 지난주에 2%가 나왔어요. 네. 만약에 두 자릿수를 넘게 되면 그때는 국민의힘이 기득권을 가진 정당이라고 해도 무시할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긍정적 효과를 하나 기대해 보자면 국민의힘 경선이 5월 3일에 끝나잖아요. 네. 최종까지 갈 경우. 그런데 만약에 당 밖에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원샷 경선이 진행되면 계속해서 국민들과 언론의 관심이 보수 진영에 쏠리게 돼요. 네. 이재명은 이미 정해진 거고. 이재명은 그렇지 않아도 정해졌는데 경선 일자도 4월 27일로 정해서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이게 뭐 자기가 계속 후보고 대통령이고 싶은 거야. 근데 지금 뭐 경선판으로 괜히 불확실성을 키우고 이게 싫고 또 이재명이 제일 후보로 안 나왔으면 하는 게 김동연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김동연이 이제 이재명 다음에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또 뭔가 도지사 시절의 문제점을 잘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갖고 네. 있다가 이 경선 과정에서 터트리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불안감. 사실 대장동도 이낙연이 터트린 거잖아요. 우리가 뭐 아무도 몰랐잖아요. 이낙연이 맞아요. 터트렸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쪽에서 사실은 제일 잘 알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 김동연의 뭔가 터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빨리 꺼버리기 위해서 경선도 최대한 땡겨서 근데 룰도 바꿨고요. 네. 그동안에 했던 룰과 다르게 이제 그냥 당원과 여론조사로만 바꾼 게 지난번 대선 경선 때 국민 참여 경선에서 3차에서 이낙연한테 완전히 역전당했거든요. 네. 이재명이. 그래서 0점 몇 프로 차이로 겨우겨우 후보가 됐어요. 네. 잘못하면 결선했어야 됐는데 그 트라우마가 남아있고 이번에 민주당 대선 경선은요 꼴랑 3명이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컷오프가 뭐가 없습니다. 네. 근데 토론을 딱 2번만 한대요. 토론 과정에서 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네. 남모르게 조용히 하는 듯 마는 듯 아무도 모르게 경선을 끝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추대해달라고 계속 요구했다는 거죠. 그리고 네. 이재명이 충격적인 게 이거는 공식 입장이 이재명 캠프에서 나온 건데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기간 동안 언론 인터뷰를 안 하겠대요. 저는 살다 후보가 언론 인터뷰 안 한다는 건 처음 봐요. 사실 제가 종편 나가서 보도 채널 나가서 내가 이재명이라면 인터뷰나 생방송 안 하겠다. 했다가 성질머리 그대로 나올 텐데라고 조언을 했지만 그건 사실 놀리는 거고 반어법이고 진짜 언론 인터뷰를 거부할 줄은 몰랐어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그 말년병장 같은 심정으로 다 됐다. 다 네, 됐으니까 네. 자기는 이제 자기 자신의 가장 큰 지금 그 방해물은 본인이다. 자기 입에서 헛소리만 안 나가면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된다. 시간만 보내자. 지금 그 작전이거든요. 이게 완전 부자 몸살이는 부자 작전인데. 몸조심, 뭐 네. 말년병장, 뭐 하여간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티는 그런 사실은 뭐 침대 축구 뭐 다양한 뭐 표현이 있지만 네. 그게 지지율 높은 후보가 갖는 사실 뭐 전형적인 자세죠. 전형적인 자세인데 국민들이 과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다 보고 있다. 그리고 이 사실 지금 국힘 경선 후보들이 네. 만족스럽지 못해요. 지금 뭐 오늘 8명으로 추려놨지만 네. 사실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에서 외부에 한덕수라는 인물이 떠오름으로써 거기에 또 황교안 대표도 있고. 지금 무소속으로 있으니까 어차피 원샷 경선을 하게 되면 3명을 같이 놓고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국힘 경선이 일종의 뭐 예비 경선 같은 그런 모양새가 돼버렸는데. 근데 저는 네. 만에 하나 한덕수 대행이 나온다면 네. 이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 시선 계속 끌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이 단일화를 통해서 빅텐트가 결성되면 최종적으로 한덕수 대행이 이길지 국민의힘 후보가 이길지 아무도 모르지만 모르죠. 네. 어쨌든 이겼을 때 전통 보수 플러스 중도 보수까지 아울렀다는 상징성 획득이 되고 또 한 가지 효과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의 단일화에 우리가 신경을 좀 안 뺏겨도 된다. 그렇죠. 그게 이 단일화가 메인이 되는 거죠. 네. 한덕수와의 단일화가. 이준석과 단일화를 하니 어쩌니 하는 거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저는 잘 네. 알잖아요. 네. 절대 단일화를 안 해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단일화 해달라고 러브콜을 보낼 필요도 없고 그게 김 빠지는 거예요. 또 이준석 의원을 가만히 냅두면 아마 이재명을 더 세게 공격할지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우리가 막 깔 필요도 없고 러브콜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냅두면 되고 우리는 한덕수와의 단일화에 집중하면 이거 성공하면 언론에서 중도 보수 빅텐트 쳤다. 그러니까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저는 있을 것 같아요. 한덕수 대행이 어떤 결론을 낼지 정말 어려운 출마라는 길을 선택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한덕수 대행에 대한 대망론이라든지 뭐 하여간 그 오늘 하여간 이 헌재의 판결은 그 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은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하게 하는데 어떤 스타트 라인을 끊어줬다. 총성이 울렸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여기서 또 한 번의 모멘텀은 결국 또 트럼프와 사실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 쪽으로 확 기울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트럼프와의 통화였잖아요. 그랬죠. 트럼프와의 네. 통화에서 트럼프가 대선 출마할 거냐? 할 거냐고 물으니까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그 전까지는 다들 안 하는 쪽으로 다들 알고 있었는데 맞아요. 그 말이 나오면서 이게 출마 쪽으로 생각을 기울었구나라는 게 확인이 됐고
어제는 또 이데일리에서 불출마로 정리 이런 기사가 4시에 났거든요. 또 MBN이 바로 단독 네, 내더라고요. MBN이 바로 그거 아니다라고 단독을 내면서 EBS 기사, 이데일리 기사는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총리실에서 공식적으로 그 불출마 선언에 대해서 부인을 한 것 자체가 아직 출마할지 아닐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보통은 이런 건 우리가 출마 사인으로 받아들이죠, 정치권에서는. 근데 재밌는 게요. 민주당이 지금 네. 한덕수 권한 대행을 엄청 때리잖아요. 네. 뭐 내란 대행이라 내란 총리다 막 때리고 있는데 일단 그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통해서 한덕수 대행에게 민주당이 가하는 사법적 리스크는 다 제거를 해줬어요. 네. 일단은 그리고 뭐 이 헌재 재판관 지명에 대한 본안 재판이 있는데 여기서마저도 헌재가 권한 대행은 지명 못한다고 판결 내리면 그게 진짜 출마하라고 등 떠미는 사인이 될 수 있는데 네. 지금 보니까 민주당이 한덕수를 나와봐라 때리는데 진짜 나올까봐 겁나나 봐요. 네. 오늘 노정명 원내대변인이 무슨 발표했냐면 민주당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한덕수 탄핵 이야기 전혀 없었다. 탄핵안 발의할 계획 없다. 괜히 한 번 더 탄핵했다가 자기들이 등에 날개 달아주고 밀어붙이는 꼴이 될까봐 네. 민주당이 엄청 노심초사하면서 걱정하는 게 티가 나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아니 탄핵한다고 하면 탄핵안 발의 본회의에다가 보고하면 이제 72시간 내에 표결하는 건데 네. 보고가 되는 순간이 한덕수 사퇴 시점이에요. 그렇죠. 네. 네, 탄핵하면 애매한 상태가 돼 버리니까 탄핵을 당할 게 확실시 됐을 때 선사퇴하게 되죠. 선사퇴를 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건 한덕수 그렇게 되면 불출마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어. 그렇죠. 이제 사퇴가 곧 출마 선언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탄핵 얘기를 오히려 싹 접어버렸는데 지금 민주당이 경선을 조용히 치르면서 또 하고 있는 게 보면은 그 국힘이나 국힘 후보들에 대한 공격을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냥 조용하게 네, 그냥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대통령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재명은. 시간만 네. 보내서 조용히 되고 싶은 게 지금 민주당의 의도라는 게 이미 국민들한테 다 읽혔는데 그러면서도 공격하는 사람이 딱 한덕수 권한대행과 나경원 의원의 드럼통. 그거는 진짜 긁힌 모양이더라고요. 그건 정말로 긁혔어요. 네. 예, 이 나경원 의원이 후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나경원 의원의 이 드럼통 이 임팩트는 그 대선 과정 내내 본선에서도 더 이게 효과를 발휘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요 드럼통의 열기를 좀 살려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네. 이제 한덕수 대행 이야기했고 나경원 의원 드럼통 이야기로 넘어가면 네. 어제 저희 방송 출연해서 인터뷰도 했는데 네. 이런 시도들이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좀 더 많아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백날 말로만 이재명 나쁜 사람, 위험한 사람, 과격하다 하지 말고 네. 사진 한 장으로 임팩트가 빠고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막 추미애도 끼어들고 논평 내고 난리가 뭐 났잖아요. 고발을 하겠다고 또 누구 초선의원 한 명 고발한다고 했던데. 근데 뭘로 고발할 건지. 뭘로 고발을 하는지 뭔지도 모르겠는데 아니 이재명이나 민주당이라는 표현이 단 한마디라도 들어갔으면 안 들어갔어요. 네. 그냥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뭐 하겠습니다. 근데 참 이 드럼통이라는 말이 이재명을 상징한다. 오늘 뭐 엄청난 패러디가 쏟아져요. 그리고 뭐 각종 사이트들에. 이거 드럼통이요. 네. 나경원 의원이 이제 뒤늦게 출마 준비하느라 아직 여의도에 사무실이 없거든요. 네. 구하고 있는 중일 텐데 제가 어제 김민수 수석 대변인한테 뭐라 했냐면 이거 드럼통 사무실 단상에 갖다 놔라. 네. 캠프 열면. 그래서 와서 인증샷 찍기 챌린지 해라. 네. 그러면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 네. 너도 나도 드럼통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드럼통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방금 전에 김민수 대변인을 저희 방송에 불러서 했는데 네. 그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우리 잘 제 아이디어였어요. 네, 어제 제가. 그 기가 얘기를 막히지 하더라고요. 않습니까? 네, 사무실 네. 앞에다가 드럼통 놔두라고 네. 놔두겠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인증샷 찍고 싶어서 네. 20대, 30대들이 그 사무실에 막 그리고 저 보세요. 김동아가 드럼통 비하 나경원 후보를 고발한다. 아니 그럼 저 드럼통 비하라는 게 드럼통을 비하했다는 거예요? 이재명한테 이재명을 비하했다는 거예요? 이재명 비하야? 비하했다는 드럼통 거예요? 비하야? 드럼통이 비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 정말 강력수 변호사님 근데 김동아 의원 좀 잘 모르시죠? 모릅니다. 네. 그냥 이재명 변호사 출신이에요. 네. 이재명 변호해준 대가로 서대문 우상호 지역구를 그냥 날로 전략 받은 사실상 거죠. 날로 먹은 거나 네. 마찬가지예요. 네. 뭐 청년 경선을 하긴 했는데 요식행위였던 것 같고 그거는 네. 저기가 어디 딴 데서 떨어지고 일로 와가지고 된 거 아니었나요? 뭐 청년 경선 비슷하게 했대요. 네. 근데 사실상 몰아주기였던 것 같고 네. 그 우상호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냥
저기를 갖다 꽂아 넣은 거죠. 뭐 우상호는 네. 지금 민주당 내부 소식으로는 원래 우상호가 서울시장이 꿈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음. 그래서 우상호가 지금 강원도지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민주당 내부의 소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도 출신이거든요. 네. 근데 우상호가 또 친명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최문순 전 지사가 자기가 친명 라인을 잡고 다시 강원도지사 후보 되고 싶어서 엄청 열심히 한다. 근데 우상호도 서울은 포기하고 강원도지사 자리를 좀 기웃거린다라는 게 민주당 핵심 관계자한테 제가 취재한 내용입니다. 아, 막간으로. 네. 네. 거기는 지금 벌써 다 이재명이 대통령 됐다 생각하고 네. 다음 지방선거까지도 민주당이 다 먹는다 생각하고 거기 후보들이 지금 더 열심히 뛰는 거죠. 자기들끼리 땅 따먹기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오만한 모습에 우리가 철퇴를 내려야만 되는 겁니다. 네. 아니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 하나 더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한덕수 대행에서 나경원 후보까지 이야기했는데 네. 불출마 선언한 오세훈 시장의 주가가 좀 올라가잖아요. 오늘 지금 바빴어요. 밥을 세 끼를 새 후보하고 먹고 중간에 나경원 의원하고 차담하고. 네. 네.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홍준표 시장 만났고요. 오늘 아침은 누구랑 했죠? 김문수인가요? 김문수 지사 네. 했던 그리고 거 점심이 같고, 안철수. 네, 점심이 안철수, 네. 저녁이 유정복 시장이고 네. 중간에 나경원 의원과 티타임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웬만한 최종 이제 1차 경선 8인에 든 후보들이 전부 다 오세훈 시장을 만나서 정책 계승하겠다. 우리가 오세훈 시장의 뜻을 따르겠다라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안 만난 사람, 일정이 안 잡힌 사람 딱 한 명 있습니다. 한동훈. 한동훈입니다. 오늘 폴리뉴스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요. 네. 한동훈 측에서 만나고 싶다고 연락했는데 일정을 아직 안 잡아준다. 네. 오세훈 측 관계자는 차근차근 다 만날 건데 아직 일정을 잡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한동훈에 대한 오세훈 시장과 오세훈 시장 측근들의 반감이 엄청나다는 건 저도 오세훈 시장 측 핵심 관계자와 통화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근데 오세훈이 사퇴하자마자 한동훈계의 김종혁 전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전까지는 한동훈이 제일 많이 공격했던 게 오세훈이거든요. 네. 토어제, 싱크홀 이런 걸로. 갑자기 오세훈 표 우리한테 다 올 거다. 오세훈 캠프 우리한테 올 거다 이러면서 엄청 막 설레발을 쳤어요. 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단독 기사 보이시죠? 오세훈 연락했지만 답이 없다.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변호사님? 글쎄요, 이제 그 한동훈과의 거리두기, 이게 지금 그 국힘 후보들 사이에서는 뭐 당연히 지금 그런 건데 결국 지금 결과적으로는 4명 안에는 한동훈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현재 구도로는. 네, 현재 구도로는 안철수가 그 지금 가장 수치상으로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뭐 모멘텀도 없어요. 맞아요. 안철수는. 네. 그래서 4강 안에는 한동훈이 한동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이 2강에 한동훈이 들어갈 거냐 아니냐. 그걸 막아야 되는 거죠. 네, 그걸 막아야 됩니다. 그걸 막아야 되는 건데 참 이게 자칫하면 뭐 한동훈한테 어부지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조심스럽게 우리가 좀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또 뭐 여론조사 1차뿐만 아니라 2차에서도 여론조사가 50%가 들어가기 때문에 맞아요. 네, 여론조사에서의 역선택 방지가 또 중요한데 역선택을 방지한다고 하면서 룰을 다 가르쳐주는 바람에 민주당 쪽 지지자들이 그거 모르겠어요? 촉각을 곤두세울 수 있죠. 네, 그것도 곤두세워서 여기 들어와가지고 사실 지금 민주당이 제일 바라는 후보는 오히려 한동훈일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오세훈 시장이 한동훈에 대한 지지는 절대 하지 않을 거다라는 건 지금 오늘까지의 태도로 봐서 확인이 된 거죠. 네, 뭐 만나더라도 짧게 그냥 원칙적으로 만나주거나. 오 시장 입장에서는 뭐 안 만나지는 않겠지만 지금 오늘까지 안 만났다는 건 의사를 표명한 거죠. 이 정도면 보여준 거죠. 여기에서 뭐 구태의연하게 구차하게 뭐 매달려 가지고 잠깐이라도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거 결국 나중에 가면 그 예전에 홍준표 시장하고 이철우 지사가 한동훈 안 만났었잖아요. 그때 김태흠까지. 그랬죠. 네. 대표 경선 때. 뭐 그때하고 비슷한 상황이 될 텐데 한동훈에 대한 당내 거부감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걸 확인하는 건데 한동훈 입장에서는 지금 글쎄요. 뭐 경선을 계속 그 진행은 해나가겠지만 본인이 지금쯤은 이제 될 수는 없다는 건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캠프의 네. 전략은 이거 같아요. 4등으로 일단 4강에 들어간다. 네. 4등으로 들어가면
1, 2, 3등 지금으로서는 순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김문수, 나경원, 홍준표가 나머지 셋일 확률이 높잖아요. 네. 여기 표가 갈라지면 어부지리로 자기가 2등한다. 음. 그래서 결선에 진출하면 조중동을 등에 업고 바람몰이를 해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게 한동훈 캠프의 전략이고 뭐 희망 사항인 것 같은데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제가 늘 강조하죠. 여러분 지금은 김문수도 지지하고 나경원도 지지하고 홍준표도 지지해도 됩니다. 네. 다만 4강이 가면 결선 안 가게 그냥 한 방에 그냥 과반 투표로 50%로 끝나게끔 그때 제일 두각을 나타내고 윤어게인의 정신을 잘 계승한 후보 한 사람에게 우리가 몰아줘야 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어떤 자세인 것 같아요. 네. 아직 그게 누가 될지는 섣불리 뭐 판단할 수는 없지만요. 네. 일단 뭐 22일에 4명이 결정이 되니까 네, 네. 오늘 뭐 8명으로 이제 압축을 했고 사실은 뭐 이 토론의 그 박진감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는 후보가 조금 더 7명 양양자까지 넣을 필요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일단 하여간 여성 후보가 2명 있는 게 화면상으로도 날 수도 있으니까 8명으로 했고 이 8명에서 이제 4명으로 압축되면서 이 한동훈을 4등으로 밀어내는 거 이게 의미가 있다. 네, 지금 뭐 순위는 발표 안 한다고 하지만 네. 어차피 관련 여론조사들이 계속 나올 거니까 네. 네, 네. 4명 안에서 순위는 발표 안 하는 걸로. 네, 네. 뭐 그래도 어차피 다 나오긴 나오잖아요. 맞아요. 뭐 네. 발표를 굳이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거기서 4등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더라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뭐 안철수 후보가 안 돼서 4명 안에는 들어갈 것 같긴 한데 22일부터 29일이 그 2차 네. 2차 경선이고 맞아요. 거기서 2명이 나오면 5월 3일까지 가는 거죠. 네, 그렇고 아니면 그냥 29일 날 결정되는 바로 거고. 발표되는 거죠. 근데 뭐 압도적으로 이렇게 50%가 넘는 후보가 과연 그때 등장할 수 있을지. 근데 나오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보고 그래야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당밖의 한덕수 대행가의 어떤 단일화 이벤트나 이런 시간 등을 고려해 보면 네. 5월 3일까지 가지 말자. 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8명 토론 막 하고 하잖아요. 이때 누구를 4등 안에 넣을까만 볼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누구를 후보로 정할지. 우리가 최종적으로 윤어게인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최종 후보가 누구냐를 지금부터 이제 내일의 미디어 데이부터 막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사실은. 네. 네. 그런 면에서 김문수 후보가 좀 선전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는 약간 좀 실망스럽긴 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네. 또 캠프를 보강하면서 조금 이 운동화끈을 다시 고쳐매려는 모습이 보이고 네. 저는 이번 주에는 누가 뭐래도 어쨌든 나경원 의원의 돌풍이 제일 눈에 띄었다. 네. 이 드럼통 사진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이번 주 후반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나경원 의원이 약신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주 초반 여론조사로는 지금 3등까지 나온 조사는 없는 것 같고 네, 4등에 들어왔죠. 4등에 들어왔다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 맞아요. 지난주에 뭐 원래 후보로 예상하지 않았는데 등장한 것 치고는 굉장히 늦게 등장했죠. 네, 늦게 등장한 것 치고는 그래도 의미 있는 여론조사가 나왔고 또 윤상현 의원이 어제 마지막으로 하여간 결국 출마를 안 한 거가 사실 이 지난 겨울에 윤상현 나경원 의원이 이 판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두 분이 맞아요. 제일 고생을 했는데 두 분이 각자 출마하는 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윤상현 의원의 지지세가 나경원 의원한테 보태져서 주말 여론조사에서는 좀 의미 있는 수치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또 이 경선 판세가 재밌어지는 거죠. 네, 경선 판세가 예측한 대로 다 흘러가면 아무 그 컨벤션 효과가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예상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수록 의미가 있는 거니까. 지금 보면 한동훈 제일 세게 아프게 때리는 건 또 나경원 의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경선에서 제대로 된 후보 뽑으면서 이 배신자와 기회주의자들을 보수 진영에서 축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나경원 의원의 선전과 돌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동훈한테 제일 뼈아픈 결과가 될 수 있다. 네. 그런 분석까지도 현재는 가능한 것 같고 저는 희망사항으로는 4명 안에 못 들어가가지고 한동훈이 이번에 이제 아주 쓴맛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안철수가 좀 네, 잘했으면 안철수가 조금만 더 잘해서 그냥 안철수가 4등 안에 들어오면 안철수는 그냥 4등으로 끝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안철수가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네. 아니면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 안 했으면 그 네 번째 그렇죠. 자리에 오세훈 시장이 들어왔죠. 네.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 오세훈 시장의 불출마가 저는 아쉬운 게 그 점이 좀 아쉽긴 한데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4등하느니 안 나간다. 예, 그런 결정을 했겠죠. 예, 결국 모든 후보들이 불출마하는 이유는 안 될 것 같아서거든요. 네. 될 것 같으면 무조건 나오죠. 그럼요. 네. 아니 지지율 높아가지고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니 2등으로라도 될 것 같으면 나가는 거죠. 근데 지금 네. 2등도 못할 것 같으니까 안 나온 건데 뭐 명태균이 뭐니 여러 가지 얘기하겠지만 결국은 안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이 지금 나간다는 건 내년 서울시장을 포기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네. 그러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은 이렇게 되면 다음번 서울시장에 또 도전해서 네. 이제 5선 서울시장 네. 될 가능성도 생기는 거죠. 아니 그리고 우리 이쪽 보수 진영 쪽에서는 오세훈 시장만한 서울시장 후보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재밌어지는 네. 게 한동훈은 네. 대선에서 만약에 떨어지거나 후보가 안 되면 서울시장 나가겠다고 100% 서울시장 나가겠다고 할 거예요. 네. 한동훈 측근들이 법무부 장관 초창기 시절부터 한동훈을 위한 계획으로 그때는 대선을 생각을 안 했었고 네. 서울시장 플랜을 계속 세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바보도 아닌데 그걸 모르지 않아요. 그럼 다음번 서울시장 당내 경선에 가장 이 껄끄러운 경쟁자가 한동훈이기 때문에 네. 오세훈 시장과 그 주변의 측근들, 오세훈 캠프의 멤버들이 이번 시점에서 한동훈에게 힘을 실어줄 일은 없다. 네. 그리고 제가 나름의 첩보가 몇 개 있는데 제가 내부자잖아요. 보수 진영에서 뭐 대선판 하면은 저한테 웬만하면 다 소식이 많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도와달라는 데도 많고. 오세훈 캠프가 어쨌든 공식 발족은 안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물밑에서는 준비하다가 이거 안 한 거잖아요. 하다가 안 한 거죠. 오세훈 캠프의 청년본부장으로 낙점받았던 인사가 나경원 캠프로 합류했습니다. 김정식. 아닙니다.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네. 있습니다. 또 이 바닥에 굉장히 유명한 장 땡땡이라는 선배가 있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공식적으로 캠프 발표가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김정식 대변인은 일찍 더 나경원 네. 캠프 합류한 거고 그래서 오히려 이 한 친한계의 바람처럼 오세훈 시장을 도왔던 캠프 멤버나 당협위원장들이 한동훈한테 간다? 오세훈 시장과의 관계나 의리를 생각하면 저는 그러기 쉽지 않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만남 순서나 시간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오세훈 캠프에서 확실히 한동훈을 견제한다는 게 느껴지고 너 싫다라는 걸 대놓고 말한 거나 다름없죠. 네, 그리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식사가 아니라 네. 차담을 한 것도 네. 약간 차기 서울시장 경쟁자로 네, 보는 시각이 보는 있긴 거죠. 해요. 있는 네. 거죠. 네. 예. 그 나경원 의원도 사실 이번에 후보가 안 된다면 그럼 바로 내년에 서울시장 경선에 뭐 거의 상수나 다름없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선 그런 선택을 하겠죠. 요 분위기가 좀 바뀐 게 드럼통 나오고 나서 네. 대박을 쳤잖아요. 드럼통이 정말 초대박입니다. 제가 네. 나경원 캠프 핵심 관계자랑 통화를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본인 말고 참모들은 이번 대선에서 열심히 해보고 안 되면 다음번에 전당대회 당대표 도전하거나 서울시장 도전하거나 옵션이 여러 개 있잖아요. 네. 근데 드럼통 대박 이후에는 캠프 내부의 참모들 분위기도 바뀌었어요. 예, 후보가 될 수도 이거 있다. 할 수 있다. 우리가 기적의 드라마 한번 쓸 수 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 드럼통 이전과 이후의 분위기가 많이 여론 지형에 좀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드럼통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김문수, 홍준표 후보가 오히려 출마 선언하고 난 이후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맞아요. 보이는데 좀 주춤하고 있죠. 그게 이 첫 메시지부터 너무 구태의연한 게 그게 크게 작용을 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럼 뭐가 새로운 걸 못 보여주고 자꾸 이재명 저는 김문수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이재명하고 비교를 하면서 자기가 뭐 도지사를 할 때도 뭐가 어땠고 하는 이게 너무 구태의연해서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하는 아쉬움이 너무 크고 홍준표 후보도 마찬가지고 이 선언하고 나서 대구시장 사퇴까지 했는데 뭔가 임팩트 있는 한 방이 지금 전혀 안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패착이 있냐면 네. 변호사님 저는 이게 결정적이라 봐요. 김문수 캠프와 홍준표 캠프의 패착이 같아요.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이재명 이기려면 유승민, 이낙연, 이준석 손도 다 잡겠다. 다 빌리겠다. 홍준표 시장은 유승민을 경제부총리로 안기겠다. 네, 그거는 완전히 총리 양치겠다는 건 진짜 무슨 소꿉장난하는 걸로 국민들한테 비춰질까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중에 정말 필요하면 다 끌어모아야 될 수도 있어요. 네. 뭐 제가 그런 것까지 막 부정할 정도의 막 교조 원리주의자 아닙니다. 저는 선거는 이기면 장땡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이야기를 미리 하면서 지지자들 김 빠지게 만들고 그 이야기 미리 하는 게 나중에 도움도 안 돼요. 네. 나 독자적으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겠다. 우리가 이재명 이길 수 있다라고 해야
나중에 설령 협상을 하더라도 갑의 위치에서 당당하게 야 너네 이재명 편 들 거야? 안 들어올 거야가 되지. 지금부터 러브콜 하고 막 이렇게 여지 줘봤자 그 유승민, 이낙연, 이준석만 기세 등등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게 결정적 패착 아니 같아요. 그리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거 자체가 본인이 유력 후보가 아니라는 걸 반증하는 것밖에 안 돼요. 어떤 유력 후보가 나 국무총리 누구 시키겠다는 말을 먼저 합니까? 그렇죠. 이재명이 지금 국무총리 누구 시키겠다는 말 해요?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그건 나중에 대통령 되고 나서 생각해도 충분한데 지금 무슨 국무총리를 누구 시키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될 후보는 절대 그런 말 안 하거든요. 그 국민들이 다 알아. 어? 그러니까 이거 본인이 열세라는 걸 인정하는구나. 이거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런 패착을 하고 또 김문수 후보가 처음 찾은 장소가 한노총인데 뭐 그렇죠. 그러면서 내놓은 메시지라는 게 자기 온 가족이 노조했다. 아니 그런다고 노조가 김문수를 찍어요? 그렇지 않죠. 네. 아니 그리고 자꾸 경기도지사 시절 얘기를 하는데 10년 전입니다. 10년 전 경기도지사 뭔가 했던 게. 저희는 네. 김문수 지사 응원합니다. 김문수 지사도. 네. 근데 좀 새롭고 지지자들의 눈을 아니 저는 안타까워서 그래요. 네. 두 후보 너무 지금 뭐 어찌 보면 이강이라고 할 수 있는 후보가 너무 안타깝게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여서 아 이분들이 진짜 감다디 감이 너무 떨어졌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나경원 의원은 그 젊은 세대들이 대거 지금 캠프에 들어가면서 이 그 드럼통 아이디어도 맞아요. 20대들이 내놓은 대학생들이 내놓은 아이디어라는 젊은 건데 참모들. 네, 그 참모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모습 그게 사실 뭐 아이디어야 어느 캠프나 다 내죠. 근데 그렇죠. 그거를 과감하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나경원 의원이 드럼통에 들어가니까 그 드럼통이 원래 신세계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네네. 신세계에서 송지효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 저런 거가 이렇게 합쳐지면서 하여간 굉장한 임팩트를 불러일으켰는데 그런 어떤 대선 초반에 굉장히 임팩트 있는 첫수 이게 필요한데 지금 홍준표, 김문수 후보 둘 다 그걸 지금 놓치고 있다. 타이밍이 더 늦어지면 지지율이 반등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분발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애정어린 조언을 해드렸고요. 아니 모든 후보들이 다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보수층 후보들이 다 합쳐서 이재명 이기는 거죠. 이재명을 이겨야 돼요. 맞아요. 지금은 지금 이재명 지지율보다 다른 후보들 지지율을 다 합쳐서 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더 그 문제다. 이게 경고등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나 강영석 변호사님이나 어쨌든 배신자 한동훈만 아니면 네. 서로 붐업해서 네. 이재명을 이길 옥석을 가려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지금 오늘 어떤 후보가 돼도 상관없으니 하여간 꽝 잡는 게 매니까 누가 되든 간에 뭐 그게 설령 뭐 누구 그 뭐 한덕수든 뭐 나경원이든 홍준표든 김문수든 누가 돼도 상관없으니 어찌됐건 이재명을 이겨주고 한동훈이 안 되게 만들어야 된다. 이건 지금 우리가 다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죠. 정말 중요한 책 소개 하나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환신골드 옆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의 존영이 표지로 사용되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 올해는요. 이승만 대통령 탄신 150주년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개소문과 대조영 등 유명 작품을 쓴 유현종 작가가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실록 소설을 집필했어요.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이승만 대통령님의 삶의 여정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현재 서점에서는 1권과 2권을 4만원 정가 판매 중인데 오직 멸콩TV 구독자분들께만 택배비 포함해서 4만원의 절반인 2만원에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드립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 멸콩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정가 4만원의 절반인 2만원의 택배비 포함으로 드리니까 이거 정말 인쇄비만 받고 저희가 이승만 대통령 많이 알리고 싶어서 멸콩TV가 준비한 거거든요. 여러분 읽어보시고 자녀분들에게도 권해주시고 사무실에 집 서재에 이게 딱 놓여있으면 그걸로 말 필요 없이 인증이 딱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제 연설하는 걸 자주 듣잖아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말할 때 자신감이 없어요. 잘 몰라. 그리고 네. 항상 이야기하는 게 공과 과 이렇게 이야기해요. 과가 엄청나게 크지만
공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도 유보적인. 우리가 다 전교조들한테 가스라이팅 돼 있는 그래서 거죠, 그런 그게. 아니에요. 그 지금 이승만 대통령은요 공으로 사소한 작은 과들을 다 덮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은 우파 필수 과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책이다.